예, 요새 여러분 이게 4월이면 봄인 줄 알았는데요. 막 눈도 오고 우박도 내리고 많이 놀라셨죠? 저도 기가 막혔는데요. 단지 전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기후도 우리나라 정치판을 닮아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예측 가능성인데 사실 우리나라 정치판 특히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벌어진 일들 보면 예측 가능한 측면보단 불가능한 측면이 저는 더 많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들, 그리고 이제 더불어민주당도 경선 과정에 돌입했죠. 대선 후보. 이런 문제들 저희가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모실 분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야, 아니 놀라시지 않으셨어요? 우박 오고 막 눈 오고, 야. 그제 겨울인 줄 알았어요. 4월 달에 네. 이런 거 처음 봤어요. 근데 또 이번 주말에 또 비가 온다 그러는데 이런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아니 이렇게 꽃들이 막 만개해 있는데 거기 눈이 투투투투 떨어진 걸 본 적이 없죠. 그래서 사람들이 저렇게 벚꽃잎이 날리는 건지 눈이 날리는 건지를 맞아요. 구분을 못 하더라고요. 맞아요. 야, 근데 이게 진짜 요즘 우리나라 정치판도 이게 정신이 없는데 김두관 전 의원께서 불출마 선언했잖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처음에 이제 출마하실 것처럼 하시다가 이제 의사를 굉장히 좀 강하게 표현을 하셨다가 그 여러 가지 이제 경선 룰 같은 게 세팅이 되면서 참여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뭐 그거야 개인이 얼마나 고심을 해서 판단을 하셨겠어요. 근데 저는 그런 결심을 하셨으면 그 내린 결단에 대해서 이후에 나오는 메시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그런 개인 정치인으로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봐도 그러하고요. 예. 그리고 우리 민주당을 봐도 그러하고 더 넓게 진보 진영을 봐도 그러하고 그리고 더 넓게는 대한민국 전체를 봐도 그러하고 미래를 향한 메시지 우리가 조금이라도 한 단계 더 좀 나아가서 업그레이드돼서 국민들께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내주신다면 본인께서 이제 불출마 경선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그런 의미라고 하나 그런 것들 조금 더 좀 빛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 이후에 내시는 메시지에 조금 더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솔직히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게 민주당 경선은 2등을 누가 하느냐 하는 저거다. 뭐 이런 얘기는 많이 하거든요. 어후명이다. 어차피 후보는 이재명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후명이 됐어요. 예, 어후명. 어후명이 이제 그다음에 어대명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좀 지켜봐야 되지만 어후명이다 그러는데 뭐 김동연 경기도지사라든지 아니면 김경수 전 경남지사라든지 이런 분들은 다 출마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일설에 의하면 이렇더라고요. 일설에 의하면 김두관 전 의원과 김경수 네.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같은 계파다. 친문 쪽이었기 때문에 김두관 전 의원 그분도 전 지사는 전 지사죠. 그냥 자기가 양보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이게 개파가 예. 그 당시 뭐 당 대표라든지 아니면은 그 대통령이라든지 이제 그때 활약을 많이 하게 되면은 그게 고 개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시지만 최근까지 대표를 하셨으니까 이제 민주당 전체가 친명이다. 뭐 그렇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상황 이게 뭔가 어떤 뭐 굉장히 색다른 가치관이라든지 뭔가 뾰족하게 날이 쓰는 방향성이라든지 그런 걸로 인해서 개파가 정해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누가 대표적인 자리에 있을 때 그 당시에 얼마나 활약을 했냐, 어떤 활약을 했냐에 따라서 저는 좀 달라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을 하면 뭐 친문, 친명 이렇게 좀 라벨링을 하는 게 크게 의미가 있을까 과연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아까 2등 싸움 이야기 하셨는데 저는 언론이 그렇게들 많이 분석을 한다. 네, 2등 싸움 얘기하셨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예전의 정치 문법이면 그 몇 년 전에 예를 들어서 4년 전, 5년 전에 했던 등수라든지 아니면 그 당시 득표 표수라든지 득표율이라든지 이런 게 좀 지속되는 그 시간이 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번 비슷한 정치 이벤트가 일어났을 때 아, 내가 이때는 요렇게 뭐 이 정도 표를 받았지만 뭔가 예를 들어서 뭐 돌풍을 일으켜서 이번에는 이렇게 올라간다라든지 그런 의미가 좀 연결된 지점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문법이나 상황이나 분위기가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이게 단위가 짧아진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여기 이번 예를 들어서 이번 경선에서 몇 퍼센트 몇 표를 받은 게 저는 그 다음 정치 행보에 과연 크게 의미가 있을까부터 의문이에요. 그걸 생각을 해보면은 누가 2등을 하는지가 과연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2등과 3등 사이에 유의미한 그 득표 차가 있을까? 그래서 이 득표보다는 향후를 생각하면 메시지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누가 2등을 하든 누가 3등을 하든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2등을 하느냐,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3등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누가 몇 표 조금 더 받아서 2등을 하느냐, 덜 받아서 3등을 하느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5년 전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내가 2등을 했다, 내가 3등을 했다. 그게 5년 후에 무슨 큰 의미가 있을까? 근데 당시 나는 이러한 태도로 레이스를 뛰었고 그 당시 내가 냈던 메시지는 이런 것이다. 는 저는 자산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큰 의미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좋은 메시지들 많이 듣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우리 당 경선을 하면서. 그래요. 근데 이제 사실은 솔직한 얘기로 이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좀 정리된 느낌인데 국민의힘 경선은 이게 정리가 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전 누가 나오시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고 너무 많으셔가지고. 아니 저도 이거를 잘 들여다보는 사람인데 저도 사실 솔직히 잘 몰라요.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뭐 나온다 그랬다 또 어떤 분은 뭐 다 바로 당면 안 나온다 그러고 막 이렇게 바뀌니까 누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지 제가 조금 뭐 그건 저만 주목하는 게 아니죠.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 예? 근데 요 얘기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15일날 권성동 원내대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경선에 출마하지 않는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결국은 유승민 그 전 원내대표도 경선에 불출마를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막 그럼 대선 출마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막 나왔는데 자 한덕수 권한대행이 일단 출마할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할 거라고 보세요? 그 전에 저는 이 우리가 내란 세력으로 통칭할 수 있는 세력들이 과연 이번 대선에서 후보를 낼 자격이 있는가라는 그 전제로 다시 한번 돌아가야 될 것 같거든요. 예. 그 관료가 대한민국에서 관료의 역할을 하는 거. 예를 들어서 법무부 장관은 대한민국 법무에 대해서 관장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각 부처별로. 그리고 국무총리는 그보다 더 한 단 위에서 더 넓은 스펙트럼으로 내려다보면서 이제 여러 가지 조율을 하고 그리고 뭐 제안도 하고 뭐 관장도 하고 그러는 건데 그 전제 조건은 그 사람들에게 국민들께서 권한을 위임을 해주신 전제 조건은 이들의 도덕, 양심, 책임감, 애국심이 있을 거라는 믿음이 전제 조건이 됐던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3년을 겪으면서 과연 그것에 대한 마침표 내지는 느낌표를 찍을 수 있었는가 국민들께서. 저는 물음표가 훨씬 많다고 봐요. 그런데 도덕도 없고 양심도 없고 책임감도 없고 애국심도 없는 관료는 저는 민주주의의 적으로 규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책임져 보겠다고 나설 자격이 과연 있는가?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국민 통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나아갈 성장의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복지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입에 담을 자격이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우선 한 번 더 물어보고 싶고요. 그래서 뭐 본인들 스스로는 자격이 있다고 뭐 생각하니까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서 한덕수 총리가 대선에 나올 것이냐. 뭐 안 나올 거면 진짜
차기 안 나온다고 확실하게 선을 긋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아니 그럼 뭐 얘기할 수 있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예. 그럼요. 근데 단 한 번도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렇다면은 이거는 두 개밖에 없는 건데 나온다 안 나온다밖에 없는데 그러면 안 나온다는 것에 대한 의사표명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은 뭐 나온다가 훨씬 더 이렇게 무게추가 기울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저희 이거 방송 시작하기 전에 교수님께서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예측 가능성이라고 말씀하셨고 그건 국민에 대한 예의예요. 사실. 그럼요. 그리고 정치가 해야 할 일이 예측 가능성을 만드는 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여러 가지 분야로 나누어 보면은 가장 기본적인 예측 가능성이 법이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행동을 하면 저런 결과를 받을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이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 어려움을 안 겪는 사람은 없죠. 그러면 내가 굉장히 다수가 겪는 그런 삶의 이벤트, 예를 들어서 뭐 취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아이를 낳는다든지 가족을 꾸리는 거라든지 노후를 맞이한다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이 복지 정책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그 예측 가능성이 결국은 정치가 있어야 되는 이유 같은 것이죠. 자, 그러면은 그 면에서 한덕수 총리라는 사람 한번 평가를 해보자고요. 지난 12월이었나요?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았을 당시 여야 합의가 없었고 플러스 굉장히 강하게 주장했던 주장 중에 하나가 본인은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그 현상 유지를 하는 수준에서 굉장히 자제해야 된다는 이유였어요. 그러면 그 말을 보면은 국민들은 그렇게 예측을 하시겠죠. 이 사람이 지금 권한대행을 하면서 그러면은 이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겠구나. 권한을 자제하는 방식으로. 근데 그 이후에 한덕수 권한대행의 의사결정을 보면 종잡을 수가 없어요. 이번에는 국가 원수의 고유 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헌법재판관까지 임명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은 과연 이 사람이 예측 가능성이란 가장 기본적인 정치인으로서 가져야 할 자질과 정치가 해야 할 일을 하는데 합당한 사람인가? 거기에 부합한 사람인가? 저는 결론을 이미 내리셨다고 봐요, 국민들께서. 그러면 이렇게 결론이 내려진 상황에서 뭐를 봉사하겠다고, 무슨 일을 하겠다고, 지금 이 중차대한 순간에 그렇게 중요한 자리에 내가 도전해보겠소라고 나올 염치가 과연 있나. 판단은 이미 내려졌다. 예측 가능성 하나만 봐도 이미 판단은 내려졌다. 그러면은 국민의힘은 왜 그렇게 자꾸 한덕수 뭐 연판장 돌렸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잊어먹었는데 52명인가 54명이 뭐 했다. 그 정도 되면 절반이에요, 진짜. 근데 왜 그렇다고 보세요, 그러면? 저는 잘은 모르겠는데 그 국민의힘의 소위 뭐 잠룡 내지는 뭐 대권에 어쨌든 도전하시는 분들 숫자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네. 저는 그분들의 목표가 대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당권 내지는 뭐 원내대표 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그래서 그게 목표라고 보고요. 그리고 확실한 예를 들어서 확실한 계파가 없다. 나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 당 외부의 사람 한 명을 좀 옹립하는 제스처를 취하면서 본인 그것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좀 함께 모아서 그래서 그 다음 단계는 내가 모은 요 세력이 이 한덕수라는 사람을 대통령을 만들기 위한 세력으로서 내가 이용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하면서 내가 세력을 좀 모았어. 그럼 이 세력을 가지고 당내에서 내가 뭐를 좀 해봐야겠다. 저는 그런 생각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뭐 연판장을 돌리고 연판장에 서명을 하고 그런 움직임과 그런 그룹핑들이 정말로 한덕수가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것이 대한민국에 조금이라도 득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이 전 절대 아니라고 봐요. 그거를 처음 이니시에이트한 사람이 본인의 다른 정치적인 목적이 있을 거라고 봐요. 나는 요 사람들이랑 같이 해가지고 당대표 좀 해본다든지 뭐 원내대표 좀 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세력을 모으는 거다. 한덕수는 어찌 보면은 뭐 얼굴마다 비슷한 뭐 그런 거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 국민의힘도 정치 한두에 한 맞아요. 분들이 아니고 그리고 얼마나 그런 정무적인 판단들이 빠르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이 되지 않는 여러 가지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목표와 목적이 다른 데 있다고밖에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두 가지 또 거기서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게 한덕수 권한대행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뭐 만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일정 부분 그 영향력 하에 있다고 보십니까? 두 번째, 아니 파면당한 대통령이 힘이 있나요? 두 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는 사람의 영향력 아래에 있을 만큼 순진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그 민주적 정당성을 잃은 파면당한 대통령을 이용을 했으면 했지. 그 윤석열이 예를 들어서 시키는 대로라든지 아니면은 뭐 윤석열과 약속을 했던 대로라든지 그것을 이행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이번에 이완규 헌법재판관 그 지명을 한 것도 뭐 일각에서는 그런 분석을 하잖아요. 진작에 윤석열이 지명을 해놨던 거를 그냥 이제 와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냥 이행을 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설사 그렇다고 해도 이 이완규를 지명을 하는 게 본인한테 뭔가 득이 되지 않잖아요. 그럼 절대 안 했을 거예요. 네. 하다못해 뭐 얼마나 그걸로 세게 붙었어요. 맞아요. 그게 약간 진영 싸움이 된 거 아니에요. 반발이 쓸 거라고 예상은 했었겠죠. 당연히 했겠죠.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서 자기가 뭔가 요만큼이라도 얻을 게 있었던 거예요. 윤석열과는 아무 상관없이. 네, 아무 상관없이. 그리고 과연 그러면은 이 한덕수라는 인물이 나를 믿어주고 임명을 해준 것에 대한 그런 인간적인 고마움이 있을까? 저는 지난 행보, 뭐 정권을 넘나들면서 온갖 화려한 자리를 다 차지했던 소위 벼슬아치 아닙니까? 근데 처음에 최초에 나를 픽업해준, 나를 키워준, 나에게 이런 자리를 줬던 그런 사람에게 인간적인 그런 진심의 고마움이 있으면 이렇게까지 180도, 360도, 720도 휙휙휙 회전하면서 일평생을 보낼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 자체의 성정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윤석열에게도 그런 걸 가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탄핵당한 대통령 무슨 영향력 발휘하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일반적으로 아니라는 의견들이 많잖아요. 일반적으로 아니고 그래서도 아니 되죠. 예. 그래서도 아니 되죠. 그러면 얼마나 우습습니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자체를 부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그런 방향으로 나간다면. 그런데 그 국민의힘 의원들도 사실은 어찌 보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는 사람을 본인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고 있는 거죠. 뭐 찾아간다든지 만났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모 그 도지사 같은 경우에 찾아가서 만났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라고 그걸 하지 않았으면 그분이 뭐 기사 하나 났겠어요? 그 말에서 그날의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났었잖아요. 그러니까 작든 크든 다들 이용을 하는 거지 뭔가 명을 받는다든지 뭐 뜻을 이렇게 뭐 계속 뭐 유지시킨다든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저는 이 여의도 바닥에서 그렇게 오래 있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그렇죠. 순진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산전수전 당할 것 같은데. 근데요, 또 한 가지. 요새 국민의힘 쪽에서 나오는 게 반명 텐트예요. 근데 이게 옛날에는 빅텐트라는 얘기, 그러니까 이번 말고 아주 옛날에는 뭐 야당 빅텐트다 뭐 이런 얘기 나왔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빅자는 빼고 그냥 텐트라고 그러더라고요. 반명 텐트. 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 이게 빅텐트든 뭐 텐트든 그 개념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여러 단위들이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모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다양한 색깔들이 모인 것에 대해서 지지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의사결정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뒤돌아보면 과거에는 그런 것들이 소위 먹혔었어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지지를 하고 저거 좋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건 되게 본능적으로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내 삶을 닮아 있을 때 그런 거거든요. 예.
근데 우리 사회가 예전에는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면은 사실은 힘도 커졌고, 그리고 소기의 성과를 내기도 쉬웠고, 어떤 목표로 가는 데 있어서 그게 좀 지름길이 되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예. 그러면 2025년이 과연 그러한가? 과연 그러한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은 예전과 너무 달라요. 너도 요거 조금 가지고 나도 요거 조금 가지고 우리가 함께 성공할 수 있어야 시대가 아니에요. 너도 모여, 나도 모여, 우리 다 같이 모여. 우리 요거 하나를 해가지고 우리 함께 나누자가 사회적인 분위기도 아니고 내 삶도 아닌 건 거예요. 내가 다 가지든 네가 다 가지든 다 가지는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어. 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의 삶이. 왜냐하면 이 파이 자체가 너무나 작아졌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소기의 목적을 가지고 여러 사람이 우리 힘 합쳐서 으쌰으쌰 잘해보자라고 모여있는 이 텐트는 내 삶이랑 너무 안 닮아 있는 건 거예요. 보면은. 그들만의 리그다 이거죠. 너무 안 닮아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저러고 있어. 라는 생각을 하기 딱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소위 반명의 기치 아래 아무리 모여봤자 그 형식의 틀 자체가 사람들의 지지를 얻기는 어렵다. 이게 일단 그 모양새에 대해서 관심을 받고 그리고 어느 정도 호감을 얻어야지 내용으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럼 그렇죠. 이 모양새는 텐트이고 내용은 반명이라는 건데 이 내용까지 넘어가지도 못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너무 안 닮아 있어. 내가 살아가는 거랑. 안 닮아 있고 관계도 사실 없다라고 생각할 확률이 높죠. 그 사실 뭐 텐트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의원님께서는 예를 들면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 이렇게 쭉 보시면 예? 강 의원님이 마음에 드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이 정도면은 정말 괜찮을 것이다. 뭐 이런 요소를 가진 이름은 뭐 대실 필요가 없는데 그런 요소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좀 민주당 입장에서 보시면 껄끄러운 사람 있잖아요. 예? 야, 저 사람 나오면 좀 골치 아픈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물론 이게 딱 본선이 펼쳐지면 그 진영 대결이라는 면이 확 이렇게 그렇죠. 드러나기 때문에 이게 지금처럼 이렇게 사람들께서 많이 생각하시듯이 뭐 이렇게 뭐 원사이드하게 흘러가지는 그렇죠. 않을 거다라고 맞습니다. 이제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 예. 많이 계시죠. 그래서 그거를 생각했을 때 그러면은 당 입장에서 예. 어떤 후보가 좀 어려울까라는 그런 질문이신 것 예. 같은데 진짜 예전 같으면 떠올랐을 것 같아요. 어이, 정말로 예전 예. 같으면 떠올랐을 것 같은데 이번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된 이유와 지금 현재의 상황과 이런 걸 생각하면 정말로 그 국힘 쪽 후보들이라고 하시는 분들의 그 경쟁력도 뭐 크게 이렇게 도드라져 보이지 아니하고 시간도 없으니까 당장 네,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지금까지 사실은 해왔던 거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 거잖아요. 선거는. 네. 그러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국힘 후보군이 정치적인 것이든 정책적인 것이든 이렇게 쌓아온 그런 과업이 있나를 생각을 하면은 잘 떠오르지 않아서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정말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네. 탄핵 찬성, 탄핵 반대 이게 중요한 어떤 기준이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근데 저는 이번 대선에서 이 탄핵이라는 거는 여론조사에서도 쭉 나왔지만 어찌 보면 너무나 상식적으로 당연한 거라고 여기시는 그 포션이 훨씬 높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 선거의 의미를 그게 뭐 당내 경선이든 본선이든 탄핵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졌지가 저는 변수가 전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탄핵이 돼야 한다, 당연히 됐어야 한다라는 게 저는 상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 그 반대 그게 다수를 이루는 정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쭤본 거죠.
그래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왜 정책 같은 거는 세게 붙으면 좋죠. 예. 세게 붙을수록 좋죠. 그 논쟁도 세게 붙고 막 예. 이럴수록 좋은데 이거는 그럴 만한 성격의 것이 아니어서 이게 정치권이든 아니면은 뭐 사회 이슈든 대부분은 정답이 없죠. 예. 다만 오답이 있을 뿐이지. 예. 근데 이 문제는 탄핵의 문제는 너무나 정답이 있는 문제여서 저는 그게 그럴까 싶어요. 네. 저는요, 네. 그 정책 말씀하시니까 정책으로 하나, 요새 이재명 전 대표의 이 행보를 보면 AI라든지 이런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네. 이것이 미래 성장 동력의 가장 중요한 이 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네. 저 동의해요. 그리고 그런 행보라는 거는 정말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지금 불안한 상황에서 사람들을 굉장히 안도하게 만들 수 있는 행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이 AI가요, 전기가 어마무시하게 들잖아요. 네. 의원님 젊으시니까 그거 해보셨죠? 사진 지브리풍으로 만드는 거. 네, 저 해봤어요. 해봤죠? 그거 하나 만드는 게 네. 휴대폰 하나 충전하는 전력이 소모된다거든요. 그 정도로 이게 그런데 그래서 유료 버전은 아직도 잘 되는데 무료 버전은 그게 잘 안 돼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런데 그래서 그게 유료 버전에서 예, 됐던 거군요. 근데 아니요. 처음엔 무료 버전 다 됐었어요. 아, 그랬었어요? 근데 요새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뭘 여쭤보려고 하냐면 그렇게 전기가 많이 드는데 그렇다면 과거 문재인 정권 때 추진했던 원자력 발전 문제 같은 경우 이재명 물론 가정입니다. 만약 이재명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면 그런 정책은 좀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세요? 아마도 이게 정책 의사 결정이라는 게 사실은 여러 가지 상충되는 지점들을 파인 튜닝 해나가는 그 값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 AI에 대한 뭐 중요성이나 관심도나 이런 게 물론 굉장히 오래전부터 시작된 것이긴 하지만 이만큼 국민들께서 마음을 모아주셨던가. 예. 저는 그거는 굉장히 최근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만큼 이렇게 거기에 하나에 관련돼서 사람들의 관심과 마음이 모여졌을 때 이것과 어찌 보면은 부딪히는 여기에 대해서도 그러면 당연히 저는 관심이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그 정책 의사 결정 과정에서 참여를 하게 하는 것이잖아요. 저는 왜냐하면은 나중에 정책을 결정했을 때 그게 수용성이 있으려면 내가 참여도 못 해봤는데 뭔가 나왔어. 네. 그러면은 굉장히 반감이 더 클 수밖에 그렇죠. 없겠죠. 그래서 이 AI라는 것과 어찌 보면 상충하는 그 전기 관련된 예, 여러 가지 그렇죠. 전기를 어떻게 생산할 예. 것인가. 그러면은 거기에서는 또 기후 문제라는 것도 예. 또 파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기후 문제가 파생이 되면은 각각 그 프라이빗 섹터들에 관해서는 또 그 뭐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나는 탄소 중립이요. 예. 탄소 중립 관련돼서 또 뭐 그 테리프 문제도 같이 예. 막 생기고 이런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각각의 목소리들을 파인 튜닝 해 나가는 그 과정이 굉장히 투명하고 열려 있으면서 참여도 많이 하면서 저는 뭔가 좀 다른 지점을 찾아가지 않을까라는 예측은 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요 상태 요대로라면 사실은 너무나 상충되잖아요. 이 상태 맞아요. 그대로 제가 그래서 여쭤본 둔다면. 거예요. 네, 그래서 좀 찾아가는 그 과정 끝에 결론이 좀 다르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냥 개인적인 예측입니다. 글쎄요. 아니 그게 사실 다르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이게 전력 소모량이 이만저만한 게 아니고 그리고 사실 이재명 전 대표가 만일 대통령이 된다라고 가정했을 때 예를 들면 반도체 클러스터, 그 말은 좋잖아요. 근데 거기 물이 어마무시하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맞아요. 이제 댐 건설도 또 문제가 대두될 거고 굉장히 풀어야 될 과제가 굉장히 많아서 제가 이제 여쭤본 건데 만일 이재명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라고 했을 때 개헌을 어떻게 추진할 거라고 보세요? 개헌의 당위성. 예. 그리고 방향성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 민주당 의
정의로서 하나의 정당으로서 저는 좀 많이 의견이 좁혀져 있다고 봐요. 다 해야 된다. 예. 그리고 방향은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 다만 그 안에 디테일한 내용에 대해서는 좀 의견들이 다양한 것이죠. 예. 그렇다면은 그 당 입장에서 개헌해야지라는 게 입장이 정해져 있다면 이제는 시기의 문제인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얼마 전에 그 뭐 개헌 관련돼서 의장께서 말씀을 예, 하시고 우원식 이제 의장께서. 그렇게 할 때 그 지금 현재의 정치 상황이라든지 지금 현재 우리가 에너지를 집중해서 쏟아 부어야 할 것 등등등을 좀 서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은 시기를 조금 늦추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뭐 언제 하겠다 내지는 하지 않겠다. 언제까지는 하지 않겠다 이런 결론을 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시기가 지금은 아니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린 거잖아요. 왜냐하면 개헌이라는 것도 엄청난 사회적 비용과 사회적 에너지를 맞아요. 들어가는 건데 거기에 지금 이거를 하는 게 맞냐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했던 것이잖아요. 그렇다면은 그 언제 하는 게 좋겠냐라는 그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논의를 해야겠죠.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뭐 결정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개헌의 필요성은 사실 누구든 다 인정을 하잖아요. 네. 1987년에 만든 건데 제가 듣기로는 그때 당시에 워낙 시간에 쫓겨가지고 그때는 뭐냐면 독재를 막자라는 그 부분에 주안점을 뒀지 딴 데는 그렇게 많이 신경을 못 썼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대가 변하고 이렇게 되니까 진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점점 많이 늘었는데 그게 여태까지 잘 안 되고 있어서 언젠가는 하기는 해야죠. 맞아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큰 어떤 아젠다일수록 이게 해야지 이게 돼서 더 이상은 미룰 수 없을 때가 반드시 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쯤이 된 거죠. 지금쯤. 근데 그 지금쯤이라고 하는 게 뭐 당장 뭐 4월, 5월 이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지금쯤인 거죠. 브로드하게. 맞아요. 네. 그래서 뭐 하여간 이재명 전 대표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라고 가정했을 때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고 굉장히 많죠. 잘하실 거라고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이재명 전 대표는 추진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의료 개혁 많이 필요하다면 지금 윤석열 정권처럼 하지도 않았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저는 이재명 전 대표 추진력의 그 추진력 자체의 추동력은 디테일을 다 아는 지식이라고 생각해요. 그분이 머리는 굉장히 좋으신 것 그래서 같아요. 그 관련된 모든 정말 작은 사항까지 알지 못하면 그러니까 추진력이라는 게 사실 자신감이거든요. 자신감이 없어서도 그렇게 확 밀고 못 나가는데 맞아요. 그 추진력의 추동체는 디테일에 대한 널리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요새 왜 찢어진 청바지 안 입고 다니세요? 저요? 네. 그게 농담이 아니라 잘 어울리세요. 아니 진짜로. 내가 잘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면 얘기를 안 꺼내요. 예? 그 잘 어울리지 않는 사람한테 얘기 끝나면 시비 거는 거죠. 근데 진짜 잘 어울리세요. 저 좀 놀리지 마세요. 아니요, 진짜 잘 어울리세요. 저 그래서 진짜 저거는 괜찮은 아이템이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앞으로 필요하실 때 수시로 사용하시라고. 그러겠습니다. 제가 좋아해서 자주 입는데. 그거 잘 어울리죠. 잘 어울리세요. 네. 잘 어울리시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거고. 감사합니다. 근데 뭐 어쨌든 아니에요, 진짜예요. 앞으로 또 우리 강 의원님은 진짜 하실 일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세상 좀 잘 잡는데 일주 좀 많이 해주시고요. 요새 아주 세상 돌아 뉴스를 보기 싫다니까요. 저 같은 사람도. 예? 그래서 보기 싫어서 하루 안 보면 세상이 또 너무 달라져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진짜 있잖아요. 보기 싫어도 봐야 되는데 정말 막 보면 신경질 나고 화나고 그죠. 좀 정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바쁜데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